보고 생중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허위 사실로 얘기를 한 이제 특검이 그렇게 보는 거죠. 바로 뭐가 있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소개한 사실이 없다. 그 건진법사 관련해서 이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사실관계는 저희가 수없이 많이 따졌는데 요거는 사실 허위입니다. 네. 예, 허위인데 이게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되느냐, 그리고 양형이 어느 정도 되느냐.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국민의힘은 400억 토해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관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피고인과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관계에 관한 의혹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같이 근무하는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자기 개론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보다 변호사를 더 많이 압니다. 그리고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라고 발언한 사실에 관해서 이 부분을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등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2022년 1월 17일 기자들과 인터뷰에서의 발언인데 그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의 무속인 비선 의혹에 관한 기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피고인은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제가 그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불교인이라고 발언하였고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아니고요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는 피고인의 이런 발언이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전성배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거나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러한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인 허위성 및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관련 법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 사실 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어떤 표현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 즉 선거권이 있는 국민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어떤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밝혀보기 위해서 그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그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발언의 의미를 확정해야 합니다.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 추론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에 기초하여 일반 선거인, 즉 선거권이 있는 국민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특정된 하나의 주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 내용이 흐름상 특별한 주제 전환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 국민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은 피고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하여 변호사 이남석을 연결하거나 소개하는 등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윤우진의 구속으로 그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의혹이 제기된 피고인이 수사를 앞둔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윤우진 사이의 친분 관계 등에 관한 중요한 사실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남석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윤우진에게 연락하도록 함으로써 이남석을 윤우진에게 소개하였는 바 피고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관련해서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통화,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스스로 이남석을 윤우진에게 연결해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를 3개월가량 앞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이와 명백히 배치되는 부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단순히 소개 사실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윤우진과 3차례 직접 만나 신뢰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이남석의 우려에 대한 해법으로 문자 메시지에 피고인 자신의 이름과 직위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윤우진과 통화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전해들은 사실을 착오로 잊어버릴 수 있는 성질일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주도한 구체적인 경험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종전 진술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하면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1항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공소사실 제2항인 기자들의 인터뷰에서의 발언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의 의미를 역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확정해야 하는 바 먼저 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무속과 관련됐다는 취지의 의혹이 있던 상황에서 세계일보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의 핵심으로 대두된 전성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을 하였습니다. 특별검사가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특정한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은 1번 첫 번째로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성배를 소개받아 인사한 적이 없다는 부분과 2번 두 번째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계일보 보도는 단순히 전성배가 선거대책본부에서 특정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성배가 피고인의 메시지, 일정, 인사에까지 관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었고, 세계일보 기사에서도 언급된 당시 확산되던 관련 의혹은 전성배가 피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대권 도전을 결심하도록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선 출마 여부나 특정 사건의 수사 방해에 관하여도 전성배로부터 조언을 받았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전성배와 피고인 사이에 선거 과정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실질적인 친분 관계 및 조언을 해주는 관계 등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한 의혹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계일보 보도가 있은 후 피고인이 한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에서 일반 선거인, 즉 국민들의 관심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성배와 알고 지내온 사이인지,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원래 전성배를 알고 있었지만 선거 캠프에서 당 관계자를 통해서 전성배를 소개받았는지, 소개받는 그 자리에 선거 캠프에서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났는지라는 지엽적인 사실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당 관계자로부터 전성배를 소개받았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그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전성배와의 만남의 계기 및 시점에 관한 것으로 그 문헌과 발언의 흐름에 비춰볼 때 단순히 선거 과정에서 누구를 통해 인사를 나누었는지에 관한 지엽적인 사실 진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 관계자의 소개가 피고인과 전성배의 유일한 접점으로 표현한 것으로 전성배와의 관계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를 통하여 비로소 그것도 일회적 인사 정도로 시작된 것일 뿐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친분 관계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선거에서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라는 부분까지 연결하여 보면 전성배를 선거 캠프나 행사에 흔히 드나드는 여러 지지자나 방문객 중 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 만남의 계기가 특별하거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거철에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우연하고 피상적인 만남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일반 선거인, 국민으로서는 피고인과 전성배 사이에 선거 과정에서 소개받기 전부터의 선거 과정에서 소개받기 전부터의 친분 관계는 없었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이미 세계일보 보도 등을 통하여 배우자 김건희가 전성배를 먼저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도 김건희를 매개로 전성배와 친분을 쌓아왔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기자의 무속인분들을 만나셨다고 했을 때 아내분, 사모님하고 같이 만나신 건가요? 라는 질문은 바로 이러한 의혹, 즉 특정 일시나 장소를 한정하지 아니한 채 김건희를 매개로 한 전성배와의 친분 관계에서 배우자인 김건희가 동석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일반 선거인으로서도 이러한 취지의 질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라고 답한 다음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라는 기자의 재확인 질문에 그건 아니고요 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를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은 특정 자리나 선거 캠프가 있었던 대학 빌딩이라는 장소에 하나여 배우자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아니하고 일반 선거인 국민으로서도 그와 같이 특정 시점에 국한하여 축소해서 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전성배 관련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위와 같은 해명은 일반 선거인에게 전체적으로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성배를 처음 소개받아 인사한 것일 뿐이고 현재까지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일반 선거인으로서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을 피고인이 원래 전성배를 알고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선거 캠프에서도 당 관계자로부터 전성배를 소개받았고 그 자리 또한 대학 빌딩에서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적은 없었다는 취지에 국한하여 이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이 자신의 인식에 관한 발언에 불과하여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특별검사가 기소한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은 전성배를 무속인으로서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성배를 소개받은 경위, 배우자와 함께 만난 사실 유무라는 피고인 자신의 구체적인 과거 행적의 전부를 단정하는 진술입니다. 이는 검증 가능한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의 과거 구체적 행적에 관한 진술이지 추상적인 의견 표명이나 순수한 주관적인 인식을 밝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피고인이 2013년 12월경부터 배우자 김건희를 통하여 전성배를 알게 되어 자신의 검찰 내 징계 및 자천 상황에 관한 조언을 받았고 김건희는 2016년 말 윤석열의 특검 파견 무렵과 2020년 추미애와의 갈등 국면에서도 전성배로부터 관련 언급을 들어온 점, 피고인은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가 운영하는 법당에 가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성배를 만난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성배를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받은 것이 아니라 2013년경부터 이미 알고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왔고 그 교류에는 배우자 김건희도 함께 하였던 사실이 인정됩니다. 전성배가 운영하는 일광사는 일반인이 통상 생각하는 정식 사찰의 모습이 아닌 단독주택 2층에 위치하고 있고 전성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며 부처님 상이 아니라 자신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을 모신 방에서 방문객에게 돈을 받고 점을 봐주었습니다. 김건희는 이준수로부터 전성배를 점술적 성격을 전제로 한 인물로 소개받았고 전성배가 실제로 한 언급 역시 인물의 운세나 관계의 기륭을 논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불교적 조언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성배는 통상적인 불교 성녀와는 구분되는 점술적 방식으로 조언을 하는 성격을 가진 인물로 보니 타당합니다. 피고인이 검찰 내부 징계를 받은 무렵부터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은 피고인 자신이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다른 사람의 전언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이어서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에서 아무런 유보 없이 단정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전성배를 당 관계자로부터 비로소 소개받았다.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더구나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에서 해명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란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발언 당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전성배가 통상적인 불교 성녀와 구분되는 점술적 성격이 인물이었던 이상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이러한 인물과 장기간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한 조언을 받아왔는지 여부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에 관련하여 선거인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에 참여하여 질문, 답변을 하거나 주장 반론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9도 13328 전원 합의체 판결이 보호하고자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며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려는 의도 아래 일방적으로 발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 과정 중에서 한 발언에 관한 것으로서 후보자 토론회가 일방적인 연설 등과 달리 참여 기회, 발언 순서, 발언 시간 등이 정해져 후보자 간 균형이 보장되고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이 이루어진 관클럽 초청 토론회는 명칭이 토론회이긴 하나 피고인만이 후보자로 초청되고 언론인으로 구성된 패널들의 질의에 피고인이 답변하는 형식이었으며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이 이루어진 기자들과의 인터뷰는 애초에 상대 후보자와의 공방 구도를 전제하는 후보자 토론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양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7년 6개월입니다. 양형 기준에 따른 공고형의 범위는 징역 8개월에서 3년까지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의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구체적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 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윤우진과의 친분 및 신뢰관계의 정도에 관하여 스스로 인정한 종전의 진술을 뒤집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서 재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재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물론 선거의 결과가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좌우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서 추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예, 피고인이 일어나셨고요. 예, 다음과 같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판결에 불복하려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인은 현재 수감 중이므로 수감시설의 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점이다 이거는. 와, 진짜 대박. 와. 완벽했어. 모를 게 없다 진짜. 단 하나도 고를 게 없어. 두 분 퇴근하세요. 와, 진짜 이거 뭐 야. 완벽 그 자체. 네. 갸우뚱이 없어요. 갸우뚱 없어. 맞아. 우리가 다뤘던 그대로의 내용. 네. 완벽했어. 맞아, 네. 맞아. 맞아요. 와. 그러면 탄핵 결정문 낭독 이후에 이렇게 또 시원한 적이 있었는데 와. 이준석 판사에 물론 있었지만, 네. 와 정말. 와, 아쉬움 하나 없어. 네네. 와, 우리가 그동안에 다뤘던 증거 그대로 다 말씀해 주시고 다 네. 짚어 주시고. 예. 와, 양형까지 이렇게 흡족할 수 있나? 형사 21부 조순표 부장판사. 조승표 부장 판사님 정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야, 아, 징역 1년 6개월에 1년 6개월? 네. 그리고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3년. 붙었지만, 네. 네. 집행유예 더 해줘도 돼. 1년 6개월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그래도 뭐 여기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항소심. 장소심 만약에 상고하게 되면 이제 대법 판결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100만 원 이상 결정 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가긴 하겠습니다. 와, 일단은 그 특검이 허위 사실로 판단했던 윤석열의 발언 잠깐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요거 보면은 네. 올려주시면 여기 이제 처음에 윤우진 관련한 것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요거를 거짓말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런데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되는데 야, 한상진 존경한다. 맞아, 진짜. 뉴스타파 한상진. 내일 한번 좀 뵙고 싶습니다. 네. 그 녹취가 다 있었던 네. 거야. 그 윤석열이가 우리 한번 틀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거짓이었고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요건 이제 거짓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당시에 워낙 무속 관련 의혹이 많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윤석열은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건진과의 관계성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네. 과거부터 조언을 들은 사이였고 건진 법사는 스님이 아니라 무속적 성격이 강하다고 이번 사법부가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네. 이제 좀 두 분이 전문가의 소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와, 난 너무 행복한데. 전문가의 소견은 변호사님이 좀 말씀해 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윤우진 사건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검찰이 자기 식구를 감싼 사건이에요.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사건 내용 자체가 좀 다시 조명될 필요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에요. 윤우진이라는 세무서장이 육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하고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 등 여러 영장을 수차례 검찰이 거부하고 기각하고 하면서 발부를 안 해줬고요. 아. 출국 금지도 안 돼서 윤우진 아마 출국했다가 외국에서 잡혀서 송환돼 왔어요. 도망갔어요, 그 와중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직이었습니다. 검찰이 당시.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잘할 거다? 절대 그렇지 절대 안 않다는 걸 되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근데 사건이고. 윤우진이가 이렇게 도망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윤우진의 동생이 윤대진. 아주 유력한 검사였고 네. 윤대진과 절친한 사람이 윤석열. 윤석열. 그 덕분에 현직 세무서장인데 뇌물 사건으로 연루된 것도 부끄러운데 도망가 버렸어 해외로. 맞습니다. 이 미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 검찰에는 대윤과 소윤이 있다 그러거든요. 맞아. 맞아. 대윤이 윤석열이었고 네. 소윤이 윤대진이었는데 둘 다 막강한 검찰의 막강한 그렇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딱 마음 먹으니까 압수수색도 안 돼. 출국 금지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윤우진에 대해서 기소를 하려고 그랬더니 공소시효가 지난다든지 증거가 다 없어졌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 좀 그거는 진짜 우리 꼭 짚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와 함께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은 당시에 뉴스타파가 관련 보도를 했는데 네.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우리 박주민 의원님 같은 분들이 그걸 실드를 쳤었죠. 뉴스타파가 폭격을 당했습니다. 후원 다 끊기고 구독자 다 끊기고 그런 그때 점도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임명되는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부분이 나중에 더 있겠지만 어쨌든 네.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던 거 그렇습니다. 맞으니까. 네. 대박이다. 자, 그 부분은 이제 너무 예리하게 짚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이 굉장히 또 예리하게 짚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법리, 예리할 법리적인 것까지는 부분. 아니고요. 지금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가 없습니다. 오. 왜냐하면 예. 대법원이 2025년 5월에 정말로 그 급하게 자기들이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막 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리를 막 설치를 했잖아요. 네. 그 이전에 나온 법리도 오늘 잠깐 판례에 나왔지만 무리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다수 의견의 지금 표현들을 다 갖다 쓰셨어요. 예. 이게 지금 거기 일반이니까 선거를 치르는 어떤 선거 관점, 선거인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선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씨가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지 어떤 특정 행위, 특정 날짜 어떤 그런 거에 지금 착각을 했을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짚었기 때문에 선거인의 관점에서 사석에서는 설명을 잘 하시던데. 네네네. 조금 그렇습니다. 어렵게 지금 전달했어. 네네네. 2025년에 이재명 대통령을 후보에 못 나가게 할 것을 그 목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맞아요. 네.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갑자기 파기환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법률적인 해석을 내어놨는데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네. 이것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해 줬어. 그 거짓말이라는 것은 유권자가 판단하는 거다. 유권자. 네. 유권자가 판단하는 거다라고 네. 이제 설치를 했던 거야. 네. 그 기준에 따르면 유권자가 이번에 윤석열의 거짓말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지. 네. 그래서 지들 발목에 지들이 잡힌 거다. 맞아요. 자승자박이 이런 된 이제 거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예. 원래 이제 경기도 지사실 때 대통령이 그때도 이제 토론회에서의 한 발언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를 만들었어요. 토론회에서는 뭐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그렇지. 준비된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번에 더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오히려. 더 오히려 강화시켰지. 강화시켜놨는데 그 강화된 판결에 따르면 이거는 무조건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상고심까지 가면은 더더욱 이거는 확정적이야. 그럼 국민의힘이 400억을 토해내는 거야. 된다. 너네들은 그때 좋아했지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당시 파기환송될 때 나는 사실 충격받아갖고 네. 방송 끊고 부끄럽지만 방송 끊고 집에 갔어. 맞아. 너무 충격받아서 예. 그때 국민의힘 나 약 올리고 조롱했지. 네.
그 덕에 너네들은 400억 토내야 돼.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정된 겁니다. 맞아요. 확정된 판결이라고 봐야죠. 대박이다. 예, 진짜, 그리고 진짜. 오늘 지금 그 판결에서 감형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감형 맞아. 사유가 없는 거예요. 네. 허위 사실 공표에 너무 명백하게 해당되고 이거는 특히 이 두 가지 사건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님도 짚어주셨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이 단순히 허위 사실 공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어떤 검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하나는 국정농단이잖아요. 비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이 자꾸 등장을 하잖아요. 무속인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이것들이 오도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건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밖에 없다.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네.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바뀔 수가 없다는 게 아이고.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네. 합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네. 국민의힘의 현재 재정 상황이 총 자산이 1,300억 원 정도 돼요. 엄청 많아. 중앙선관위원회 많네. 왜 이렇게 자료가. 많아요? 근데 봤더니 토지하고 건물이 거의 900원. 이 약을 팔아야 되네? 그래서 현금이 별로 없어. 현금이 한 15억 원, 120억 되는데 이것도 임금 등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 돈을 감당할 만한 현금은 없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은 없는 거야. 네. 그러면 건물이나 토지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 됐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찾아봤어요. 이거 확정 나고 나서 늦게 내면 늦게 낼수 또 이자 같은 것도 붙죠? 이자 이게 따로 이자가 붙을까요? 예, 선고 뒤에 이자가 선고 붙지 뒤에. 않겠죠. 그렇겠죠. 선고 뒤에. 왜냐하면 반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몰라요. 확정되면 그때부터 반환해야 그렇겠죠. 되니까. 네. 대법원 선고는 언제 나요? 이제 이것도 633. 그거는 633 633 원칙. 아, 그거는 이제 조희대 선생님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겁니다. 네. 조희대 위원님께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거예요. 특히나 윤석열은 당선자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고 더 빠르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는 효과가 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재명 아유. 대통령은 당신 낙선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빠르게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속도가 중요하지도 않거든. 맞아. 오히려 더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대법원 논리대로 하면 그렇지. 뭐 대법원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보충 의견까지 쓰면서 신속한 재판이 재판의 핵심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네. 자승자박에 걸린 거죠.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소식이냐. 뭐 네. 없는 죄로 우리가 뭐 뒤집어 씌워서 행복해하는 게 아니고 그쵸. 원래 졌던 죄를 뒤늦게 지금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야, 한상진 기자는 정말 당신 뭐요? 한상진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 네. 2012년에 한상진 기자가 윤석열한테 전화해갖고 자백을 받아낸 게 핵심적 증거로 활용된대. 그거 우리가 앵콜송으로 한번 좀 듣고 갈게요. 하도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그 녹취 준비됐죠? 네, 그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내가 얘기해줄게. 네네.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그 우리 중수 연구하나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네네. 일단 네가 지금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이게 또 형 문제 가지고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야. 대박이야. 한상진 당신 뭐요? 한상진이 윤석열을 한 20년간 쫓아다녔어. 대단하다. 대단한 네. 사람이야.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 덕에 이 캐거가 이제 나온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마 저 통화할 때 수임이라든지 소개라든지 이 개념을 혼동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법 보면은 수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수임하는 과정으로 가는 소개도 있습니다. 알선, 유인이 네. 다 문제가 돼요. 변호사법 제36조 저희가 전문가예요. 예. 여기 소개가 있잖아. 맞아요. 소개, 알선 써 있잖아.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선임만 안 되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소하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했나 봐.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자기가 봤더니 이거 변호사법 위반이야. 그러니까 거짓말 한 거야. 맞아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똑떨어지고. 네. 이것은 깔끔하고. 이제 대법 판례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걸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대법 판례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선고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힐 수 없다. 네. 행복합니다. 조금 길긴 했는데 그만한 가치가 가치 있었다. 충분합니다. 우리 판사님 위대하시다. 네. 와, 난 이렇게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판결은 또 처음이네. 그러니까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멋있게 들리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라고 나오잖아요. 아. 근데 이 판례 들으면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이게 지금 이 판례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판례지만 오늘 나온 판례는 사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검찰 카르텔이 어떤지